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2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주요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과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월 27일부터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충북 지역 재계와 노동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TF를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본청 직원과 사업소 등 직속기관 4,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합니다.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423곳과 청사, 공공건축물 등 31곳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과실이나 고의가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1월에 광주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고요. 지난 1월 27일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벌써 관련돼서 검토할 만한 사안이 한 7건 정도 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자,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 진 교수님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근로자의 안전을 맞바꾸는 전 근대적인 기업 운영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그런 관행이 고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후에 이미 지금 한 달여 만에도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을 볼 때 법의 개정이나 법의 재개정이나 형벌의 강화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네, 과거에 영국 연방에서 시작된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인이라든지 또는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법이 실행됐는가 하는 걸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실효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세히 더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기원, 기업 살인법 그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특별히 새로운 법이다,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예전에는 법인이나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처벌되었다면 네. 이제는 그 윗선까지, 제일 윗선까지 경영 책임자 개인에게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 이외에 번가하여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해서 원래 손해액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배까지 가중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을 두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기관의 장애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네네네. 과거에는 현장 소장이라든가 작업반장이 그런 사고의 책임을 묻는 데를 그쳤다면 이번에는 이제 재벌 회장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장까지도 공무원까지도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이제 그 확대됐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사고가 안 나면 처벌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구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행, 그다음에 과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예. 그것과 실제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 기관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 그 양벌 규정을 둬서 개인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법인에도 같이 병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실제로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다고 지금 들리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도 일부는 그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는 이제 경총 회장 같은 경우 이게 반기업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에 따른 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 예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것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적용되는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을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좀 축소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죠. 예. 이 교수님. 이 자칫하게 되면 이게 정말 반기업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자라고 할 때 원론적으로 저는 찬성이지만 유예기간 없이 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면 그 소규모 사업장들이 폐쇄되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는 법안을 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칫하게 되면 현재 이 법안 자체가 완전히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처벌 위주로 다 가게 됐을 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처벌이 예방을 무조건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느끼도록 말하자면 기관장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전보건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많은 그 대기업들이 실제로 그 안전보건 책임자를 임명하고 네네. 그것도 임원급으로 예. 전사적으로 그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인력을 배정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과거처럼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 대한 예. 처벌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둔다든가 기업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인력 예산을 배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그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야 되고 네. 다만 정치권에서 좀 인기 영합적으로 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는
그건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예보다도 재고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나 같은 사람이에요. 저기 자영업자가 직원 서너 명 데리고 두세 명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주이면서 경영 책임자이면서 안전 책임자인데 그 사람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할 수 네네.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좀 인기 영합적이고 그것은 좀 재고를 하되 적어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 네. 유예하는 측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적용 유예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지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면 이제 장치의 의도를 살리면서 예.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시고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의견 또는 다른 그 의견 영국 있으실까요? 연방에서 했던 그 기업 살인법의 경우에도요. 기업 살인법이 이제 도입돼서 적용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CEO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요. 두 번째도 그 사고율 자체가 크게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 효과나 제도적인 보완 장치 효과는 굉장히 컸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그 50인 이상 또는 대기업들의 그 이 대응 조치들을 보게 되면 일단 CEO 외에 최고 안전 책임자들을 다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미 만들어져 놨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 그 CSO라고 그러거든요. 세이프티 네. 오피서인데 이 안전 책임자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기로 예.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오히려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의 그런 그 건강과 신체상의 안전 책임이 네네. 일정 부분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작은 사업장 5인 미만의 경우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이고 현장 책임자이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가 네네. 없을 것이다. 예. 오히려 저는 개정안이 나온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그 안전 책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떠냐. 네. 너무 규제 위주나 예. 통제 처벌 위주보다는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얘기들을 다 좀 전해주셨고요. 정 변호사님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걸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재해법이랑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 법을 선전하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비돼서 저도 변호사이지만 대형 로펌들의 공포 마케팅이 극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CSO라는 안전체임 총괄 그런 것도 좋은 의도보다는 방패막이 나쁜 말로 뭐 바지사장 이런 개념으로 좀 되어 있고 상시 5인 이상이다 보니까 그 조금 물적 분할이나 뭐 사업장을 쪼개서 법을 회피하려는 그런 어떤 회피망으로만 지금 이게 좀 가고 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걸 명확하게 안전기준으로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는 사실 너무나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뭐 정경련 이런 데서는 뭘 지켜야 되는지는 AI도 모른다. 이런 넋두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회피하려는 이런 꼼수보다는 여태까지 자기 현장, 자기 사업장 또는 다른 사건의 현장에서 나타난 사고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또 분석을 하고 그간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조치를 요구한 목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 불감증, 뭐 안전 의식 제고 이런 말씀을 해왔지만 당연히 그거는 밑받침되어야 하고 지금부터는 안전에 관한 지식과 실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이 구체화되면서 분명히 좀 매만져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잠깐 듣고 저희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 경청 회장이 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반기업법이라고 이제 일갈한 그런 뉴스 기사에서 어떤 댓글을 보니까 당신의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청주 도심의 지하상가 250m 전 구간이 불을 껐습니다. 비상구 안내 등 정도에 겨우 행인들의 윤곽만 보일 정도입니다. 무심코 내려온 시민들은 당황한 듯 걸음을 돌립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평일 저녁 7시의 모습입니다.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좀 무서웠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매달 4천만 원씩 누적 40억 원의 적자를 본 운영사가 밤 9시까지 버티던 관리 전원을 일찍 내린 것입니다. 전체 124개 중 매일 영업 중인 점포는 9곳이 전부. 영업과 관련 없는 조명부터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와 경비 인력도 빼기 시작하는 등 더 큰 관리 차질을 예고했습니다. 청소 용역을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용역을 해지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야간 관리도 지금 저희가 이제 철회하는 걸로. 초저녁 암흑이 된 지하상가가 원도심 상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에 청주시 의회도 지하상가 건물주인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용 기간 7년 동안 방치된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청주시 재산을 썩혀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2028년까지 민간에 시설을 맡긴 청주시도 관리 운영권 조기 환수는 물론 직영을 통한 공공 활용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자, 이른바 불 꺼진 청주 지하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느끼신 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비단 청주 지하상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에 보더라도 청주 지하상가의 공실률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인들도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예. 예, 지금 이 불 꺼진 청주 지하상가는 이미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 그 93개 점포 중에서 그 79개가 그 비어 있고요. 네. 14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 낮에도 껌껌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청주 지하상가가 1986년에 그 민자 투자 사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이제 보수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적자 상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예, 그 원도심의 몰락을 그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해서 그 7, 80년대 유행했던 그 지하상가가 지금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몰락의 예.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런 그 지하상가만의 그 특수한 경영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우리가 물음표를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는 지금 일단 2028년까지 계약된 운영관리권을 그 전에 반납하겠다. 워낙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못 버티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청주시는 이 문제를 일단 어떻게 좀 풀어가야 좋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이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례들도 좀 있을 법한데, 이제 일단 서울시의 경우는 이 지하상가가 26곳에 대해서 620억 정도를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청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 대학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 청년 대학생들의 어떤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소기업이나 또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아예 지하 공간을 무상으로 일정 기간 좀 대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지하상권이 자칫 무너지게 되면요, 그 윗부분이 이제 그 성안길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주시에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네. 대학생 창업 공간
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영세상인에 대한 무상임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은 신 예, 교수님. 실제로 그 지하상가 문제는 지하철이 있는 그 지하철 상가와 그것도 별도로 서 있는 지하도 상가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인구 집중도가 높은 그 수도권의 지하 상가와는 별도로 그렇지 않은 지방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춘천, 부산, 뭐 대구 이런 경우에도 이 공실률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공실률이 대부분 한 20% 내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청주는 공실률이 85%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붕괴된 거예요. 예. 왜 이런 현태가 발생했냐면 7, 80년대 이게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 민자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들이 당초에 건설했던 부분에서 계속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 재투자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하상가가 과거처럼 사람들이 들어갈 유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재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제 노후화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지방 도시들이 대부분 이미 5, 6년 전부터 이 지하상가를 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설 재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청주시만 여전히 그냥 방치한 상태였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그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빨리 인수를 해서 네. 기업이 뭐 반환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적절한 시설 재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지하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지상의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를 통해서만 횡단보도를 갈 수 있도록 강제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상가가 유용한 효과가 있었고 과거에 방공호로도 썼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상에 그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지하에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다가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더욱더 안 내려가는데 예. 이런 그 지하상가를 지상과 연결하는 인프라,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또는 그 다른 그 빌딩, 상가 건물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 투자는 민간업자는 하질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개입해서 인프라 투자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업종을 통해서 특색 있는 지하상가를 만들 것인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결국 이제 청주시에서 끌어안고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변호사님. 예.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하상가 측에서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공공시설물로의 편입이라든지 특성화 이걸 요청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청주시에서는 오히려 지상 상인들 또는 주변 분들이 이제 역민원을 넣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차양막 비가 오거나 할 때 그런 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지상으로 다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상가를 네. 볼 목적을 갖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하상가의 대부분이 옷가게, 의류 판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지상의 오프라인 상권도 거기서 네. 옮겨간 상황이고 대부분 옷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금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교수님 말씀하신 청년 특화 사업을 한다든지 뭐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좀 특색 있는 뭐 뭘 하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어떤 특색 있는 상권을 집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한 좀 변신이 필요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며칠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하상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시 슬럼화라든지 원도심의 어떤 고질적인 또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교수님. 그 3월 1일부터요. 그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는 그나마 청소라든지 야간 경비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범지대화되게 되고 슬럼화되고 범죄가 발생하고 이런 그 우려들이 좀 있어서
아까도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청년 특화 산업도 좋고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이 BTS라든지 네. 이런 문화 기념관이나 예. 이런 그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사람이 좀 모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일단 그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네네. 깔끔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길 들어갈 유인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상권과 겹치지 않는 특화된 상권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예, 그런 상황.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청주시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유재산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의 공무원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그 시민들이 청년이라든지 이 지역의 시민들이 한번 모여서 안을 만들어 봐라.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전문가들하고 해서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뭔가 틀을 만들어주면 네. 그 안에서 새롭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이제 뭐 춘천, 뭐 대구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혹시 이제 다른 지자체도 역시 이런 원도심 슬럼하는 뭐 문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사례 혹시 있으면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특구로 이제 지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네. 중앙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청주의 경우에는 이미 그것이 공멸돼 가지고 그런 그 여건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춘천이나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 지역 특구 지정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 회생이 된 상태에서 네. 좀 더 공존을 위한 것인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일단은 청주시가 이것을 인수해서 좀 더 그 인프라든가 이걸 개선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서울의 경우에 회현 지하도 상가가 특화된 지하 상가로 유명한데 LP판 음반과 우표 수집가들이 그곳에 그 상들이 네네. 질비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LP를 살 수 있다, 옛날 우표를 살 수 있다, 또 환전상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특화된 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그 6개 지하도 상가를 묶어서 지하몰이라는 온라인 상점을 열어서 이 부분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입생 정원이 105명인 충북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추가 모집 기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지원자는 현재까지 20명이 전부입니다. 미달률로 따져보니 80%가 넘습니다. 21명이 정원인 또 다른 특성화고도 올해 신입생은 딱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 미달 사태를 피하려 해마다 정원을 줄여오는데도 올해 역시 충북 전체 23개 특성화고 가운데 5개 학교가 21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교명 변경에 학과 개편, 입시 광고까지 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현행 23개인 특성화고의 구조에 결국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신입생 모집이 가장 저조했던 몇몇 학교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충주농고 등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는 있었지만 바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처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상반기부터 대상 학교를 선정한 뒤 동문과 재학생,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특성화고에 대한 사안입니다. 아까 뭐 청주 지하상가도 뭐 공실률 80%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성화고 역시 지금 미달률로 치면 80% 아주 심각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영상 보셨는지 세 분 의견 먼저 좀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교수님 먼저 드릴까요? 예. 예, 특성화고가 이제 그 원래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애초에 설정될 때는 전공 과목에 특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또 다양한 경험이나 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 속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이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와 비교를 해보면 이 현장 실습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우리 정말 앳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아주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네. 또 인권 유린도 당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권이 침해되고 사망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화고를 운영해서 애초에 취지대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현실 속에서는 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반인권적인 노동 착취 문제라든지 고위험군에 내몰려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거든요. 특히 네. 지금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1차 산업혁명, 2차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더 첨단화되고 인공지능화되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특성화고하고 너무 맞지 않는다. 네. 산업 현실 자체가. 예. 그런 문제가 노정되면서 나타난 결과물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저는 뭐 간단하게 네.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다 학생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이 일부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고 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많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처럼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원하면 모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뭐 탈락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특성화고에 학부형들이 보내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특성화고 전국에 있는 488개의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5년 전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26%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은 47%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성화고 자체가 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낮은 상태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내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기피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과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못 가는 경우에 할 수 없이 밀려서 갔는데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전부 갈 수 있으니까 네네.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만 특성화 고지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데 깊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실업고에서 특성화고로 바꿀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갔었던 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런 사례가 누적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마저 줄어들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중소한 영세 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예.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도 대졸자와 차별을 받는다거나 대우가 좋지 않은 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일반 인문계를 간다거나 그런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고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인문고 또는 마이스터고 고등학교와 비교해서도 본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불어 대졸자와도 차별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 네.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일단 사회적 인식 얘기도 하셨고 또 지금의 산업 현실이 특성화고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 측에서도 큰 틀에서 변화를 좀 깨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좀 소개를 좀
좀 받아볼까요? 예, 이재영 교수님. 지금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 증기혁명을 이야기하거든요.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4차 산업혁명 하면 초연결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그 초연결된 사회로 넘어가는데, 과거에 주로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선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3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위주였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 또 2차 산업과 연결된 그 제조업과 관련된 이 학과나 이런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하고 너무 맞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히려 배워야 될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게임이나 웹툰이나 또는 인공지능, 로봇 이쪽인데,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 자체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이런 3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협력을 해서 아예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그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보수 교육 없이 네.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 바로 산업에 중요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고등학교는 전문대학 수준의 그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점점 그 산업 수요도 변하고 있고, 네네. 현장의 목소리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끔 바꿔나가는, 노력하는 특성화고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뭐 그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학과라든가 콘텐츠를 개설하는 웹툰과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만드는 특성화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과 구조 개편을 하거나 이거 네네. 하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교수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네네. 거냐는 문제이고, 학과를 폐과했을 때 또 새로운 과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이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특성화고가 이제 이름만 바꿨지, 과거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상고였던 사람들은 정보고, 네. 뭐 인터넷고, 그 공부했던 뭐 이런 그 기계 쪽으로 넘어왔지만, 네네. 여전히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은 과거의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죠. 상태에서 학과를 재구조화하면 그걸 가르칠 사람은 어디서 뽑아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교과 과정의 개편이 그 교수 인력의 확보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전이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구조화도 사실 쉽사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행이 어떻게 금방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가를 뽑아놨는데 그것이 2년, 2, 3년 만에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이 학교의 그 영속성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이 재구조화의 걸림돌이고, 그런 것이 상당히 그 교육과정 개편의 작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네.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 특성화고의 가장 큰 특징하면 이제 현장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영세한 데 가서 뭐 그야말로 반인권 고위험에 좀 시달리면서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정말 그야말로 애초에 취지를 살리려면 어떤 실습 현장에서 좀 변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예, 가장 변호사님. 큰 문제는 현장 실습생을 노동자가 아닌 그냥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실습생들이 보호받아야 될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 조치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 크고, 예. 또 그 현장 실습 기관에서도 참여 기업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기업의 참여도 받다 보니까 실습생들이 가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문제가 큰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일부 대책으로는 그럼 아예 현장 실습을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폐지가 답이 아니라 특성화고의 특색을 살리려면 현장 실습 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인권과 노동자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습생 부당 대우 금지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장 실습의 문제를 진단하려면 그 현장 실습이 생기게 된 연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박정희 정부 때 이미 그 한 5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업 일꾼을 양성하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히 공고 같은 경우에서 학교는 많이 세웠는데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실습을 못 하니까 네. 차라리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실습 장비의 부족 현상을 메꾸려는 의도가 있었고 예. 또 기업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미리 이제 학생들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의도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그 실습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싼 인건비의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고 실제로 현장 실습에 있어서 참여 기업들 중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이걸 받아서 싸게 인력을 채우려는 경우가 많고 현장 실습이라 하면 자기가 원래 배운 과목과 관련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실습을 갔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실습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력을 제공한다든가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현장 실습생들의 그 사망 사고 같은 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많은 참여 기업들이 현장 실습을 실습의 장으로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있는 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네. 취업과의 연계고리가 끊어질까 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장 실습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장 실습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동자성, 네. 말하자면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기업주에게 심어줘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고 네. 그래야만 현장 실습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지금 이제 참여 기업 기관의 어떤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지자체도 사실은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혹시 더 첨언하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 교수님. 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소중한 우리의 주민이고 학생들조차도 우리 주민이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이기 때문에 노동권이라든지 인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그 개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청, 이 교육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 네. 아까 그 우리 진재호 교수님, 정일순 변호사님 두 분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애초에 계획된 현장 실습 계획에서 정해진 그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요. 그 요트에서 관광객을 네네. 안내해야 되는데 이 학생을 그 요트 밑에 있는 네. 그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조개를 따는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익사를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어리다는 이유로 그 왕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산의 어떤 괴롭힘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런 그 현장 실습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정보 변호사님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걸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는 폐지도 했었습니다. 네. 했다가 이제 다시
부활이 되긴 했는데 벌써 이제 60년 정도 1963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 현장 실습 제도가 아직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여기에 그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시도별로 현장 실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권의 보호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전담 노무사의 그 확충을 통해서 그 현장 실습 기간을 꾸준히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할당제까지 주장하는 그런 네. 말씀들도 있으신데 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부터 이런 이제 특성화고 출신들이라든지 고졸 일자리를 늘려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월간 뉴스 분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2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